책임을 왜 민주당이 지겠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뒤집었어요. 이재명에게서 가장 큰 변수는 현 정권 아주 지루한 상태에서 쭉 3년 가는 거 아닐까요? 압도적 다수 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거는 동반 책임이 있을 수 아무것도 있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이걸 뚫고 나가서 돌파를 하든지 또 국면 전환을 하든지 시간이 가장 큰 적인 것 같아요. 사실 하루하루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유예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이런 건가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는 주식인이에요. 의원님 주식 하시나요? 저는 안 합니다. 그거 봐, 이제 그만 듣겠습니다. 왜 질문을 한 겁니까? 이번 코너는요, 여러분의 눈이 휘둥그레해질 만한 분을 모시고 또 인터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분을 저희가 참 많이 발굴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장르만 여의도에서 오늘도 이분의 매력을 마음껏 한번 발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상이 이렇게 온화하고 이렇게 착한 얼굴이 참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착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니야, 너무 착해 진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주실 거예요. 받아주신다고 저는 듣고 왔어요. 그래요? 네. 우리 최은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활약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런가요? 네. 이제 시작부터 그럼 우리 워낙 인상이 좋으시니까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한번 하고 갈까요? 아니 오늘 국군의 날이지 않습니까? 좋아하죠,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저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거 봐, 너무 좋아하죠. 오늘 제가 제 팬이에요. 오늘 제가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총평 좀 해주시죠. 국군의 날. 큐. 아니 대통령께서는 뭐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 아니 미필이라고 너무 박절하게. 쟤도 안 갔어요. 저도 안 갔다 왔습니다. 이상민도 안 갔어요. 최상병 문제나 좀. 네. 보셨어요? 아침에 오늘 뭐 열병식도 하고 그랬는데. TV 여기 와서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비행기 날리고 있던데. 네, 화려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것도 너무 좋으셨구나. 제가 공군 출신입니다. 에어포스. 몇 기세요? 방위 출신입니다. 공군도 방위가 따로 있어요? 네. 출병은 방위. 필승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지금 공군 방위. 어디 쪽에 계셨을까요? 강릉 비행장. 강릉 비행장. 네네네. 저는 병 503기입니다. 네, 자운대 쪽에 있었습니다. 네, 공군입니다. 필승입니다. 필승.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우영 의원님. 제 분위기가 주로 김우영 의원님을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의원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거 짧게 한번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여기가 상암동이잖아요. 예. 옆에 은평구라고 있습니다. 은평구 제가 살았습니다. 북한산 아래. 네. 은평구청장을 8년 했습니다. 은평구청장 언제요? 2010년에서 2018년. 은평구 그때 살았습니다. 저걸 안 찍었나 봅니다. 구청장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태평 성대였나 봐요. 그때가 뭐였지? 네. 그때 구청장 북한산에 그 진관사가 있고. 네, 진관사. 저 욕천동 살았습니다. 한옥마을 있잖아요. 네, 한옥마을 있죠. 그 한옥마을 만든 사람이 접니다. 그래요? 한옥마을을 만드셨어요? 네. 한옥마을을 만들었다는 건 어떤 거예요? 거기를 한옥마을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거기가 입주시키는 이제 거예요? 은평 뉴타운에 네. 그 단독주택 지구로 남아 있었어요. 그걸 제가 이제 구청장을 취임을 해가지고 산미치고 또 진관사라는 전통 사찰도 위에 있고. 그러니까 기왕 단독주택을 할 거면은 한옥으로 갑시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을 설득을 해가지고 한옥 부지로 변경을 해서. 거기 굉장히 예뻐요. 거기 실제로 근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살죠. 거예요? 네,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 몇 번 갔는데 그 편의점이 한옥 안에 들어 있어요. 맞아, 묘한 맞아.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마치 그 스타벅스가 한옥에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GS25 뭐 이런 게. 그래서 은평 주민이 하나 그 민원 질문 하나 넣었는데요. GTX가 여기를 지나가게 되나요? 네, GTX 연신내 GTX-A가 연신내역에. 그건 언제? 그것까지 어떻게 지금 물어보더라고. 이제 지금 그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선거 때 공약을 내세운 게 지금 은평구 뭐 구파발이나 뭐 통일로에서 녹번 지나가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여기 막혀요. 진짜 교통이 최고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원래 그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대통령님께서 신분당선 서부 권 연장 공약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네.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은평 주민들의 양해 없이.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래도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GTX-A 연신내역과 은평 뉴타운을 연결하는 그 새로운 대안 노선을 제가 공략을 했어요. 그 GTX-A면 강남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X자로 이렇게 크게 GTX를 가니까. 근데 그 거기를 다 안 지나가가지고 이제 대안 노선을 그러니까 이제 원래 신분당선 연장선은 은평 뉴타운을 거쳐서 네네. 종로를 거쳐서 이제 강남으로 가는 그 노선인데 그걸 정부가 폐기를 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연신내 GTX-A 역에서 우리 그 진관동으로 가는 뉴타운으로 가는 지선을 연결하자. 네네네. 그 공약을 제시를 했고 현재 국토부 서울시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이후에는 예, 안녕하세요. 문재인이고요. 아, 눈이 커지셨어요. 아니, 그건 안 감아서 해가지고 자, 우리 그 김 의원 저런 같이 이랬던 거 왜 빼먹습니까? 이 친구는 막가자는 거지요. 검찰 때문에 화났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또 비서관 오래 했어요. 아주 친하게 지내셨군요. 1년간 비서관을 했었어요. 네. 얼마 전에는 이재명 대표 등 당 네. 지도부하고 네. 평산마을에 가서 찾아뵙죠. 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재명 대표와 매우 또 가까운 상황이죠. 거기 이제 정무실장이니까요. 실장. 예. 네. 정무 비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해바라기과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권력만 쫓아다닌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잘 알아본다. 좋아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해요. 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드렸죠. 네. 친문이었다가 2012년 대선 실패하고 네. 그때 이제 야인 생활 하실 때 네. 서울의 구청장들이 네. 대통령님을 열심히 뒷받침을 했고 뭐 복지 현장이라든가 뭐 도시 그 재생 문제 예. 이런 현장에 대통령님 모시고 현장 수업을 많이 네. 좀 지원하고 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은 기초 단체장이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주민 참여 방식의 예산 편성, 또 도시 재생, 뭐 사회적 경제 네. 이런 새로운 실험적 혁신을 많이 추진했었죠.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하고도 이제 신분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이라든가 주빌리 은행이 네, 있었을 주빌리 은행 때. 아시죠? 네. 그런 걸 같이 하면서 생각보다 이 사람이 상당히 그 실용적이고 네.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 그걸 제일 빨리 포착을 했어요, 제가. 그럼 바로 저로 가야겠다 이재명에게. 그리고 이제 문재인 시대 다음은 이재명 시대가 올 거다. 두 분이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 분은 상당히 절제적이고 또 약간의 선비적인 스타일이고 네. 온건하시고 예. 그렇게 하면 이재명은 모난 돌과 같잖아요. 돌파력이 모난돌. 있고. 네네네. 그래서 저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모난 돌이 정 맞는 게 아니고 그게 옛날부터 네. 있던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 석기 시대 때는 네. 예. 모난 돌이 정이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정이 되어서 네. 다른 돌을 깼잖아요. 우리 석기세까지 갑니까? 대한민국이 빗살무늬 톡이 하나 꽂아주세요. 네. 불평등의 장벽이 너무 세요. 네. 세계적으로도 극단적인 나라고. 네, 네. 이 불평등의 장벽을 깨려면 네. 캐릭터가 좀 강하고 아. 뭐가 낮더라도 네. 들이박아야 된다. 아. 이재명이 딱이다. 네. 라고 생각했죠. 예. 아니 어떤 불평등이 우리나라 제일 심합니까? 우리 판단하시기에는 일단은 자산의 불평등, 자산 불평등. 뭐 부동산 분야만 보더라도 예. 청년들이 집을 못 사잖아요. 네. 그리고 취업의 문의 묻혀 있고 네. 뭐 또 금융 쪽 좀 전문가 비슷한 네, 분식 전문가. 같은데 네. 얼모스트. 전문가 좀 비슷한. 좋습니다. 해봐요 한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 월급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타서 네. 그걸로 저축하고 돈 벌고 해야 되는데 네. 네. 그 비생산적 분야에 투자를 하고 사실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그래서 부동산 분야나 불로소득 분야에서 네. 너무도 많은 자산을 키우고 그것이 이제 젊은이들이나 또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인들 네. 한테는 기회를 앗아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회의 불평등 국가이기도 하고 네. 자산의 불평등이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건 사실 이제 현상인 거고, 그럼 이제 요거를 바꾸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뭘로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바꾸고 싶으신 그러니까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뭐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자산이 많은 사람 혹은 소득이 높은 사람 것을 더 많이 가져오고 자산이 좀 없거나 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이게 이제 생각하면 가장 심플하긴 한데 이재명을 네. 지지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네. 억강부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네. 강한 자를 억제하고 네. 약자를 부양시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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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좀 더 좀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네. 부강부약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분야, 네. 특히 국민이 이제 머리가 좋고 창의력이 네. 있기 때문에 예. 과학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음. 좀 과감하게 네. 투자를 하고 혁신적 실험 국가가 돼야 된다. 네. 네. 뭐 인공지능이나 네. 신재생 에너지나 네. 그런 분야에서 혁신적 실험 국가를 통해서 세계에 있어서 초격차를 만들고 네. 그러면서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 네. 거기에 따른 부를 기본소득이나 이런 방식으로 고르게 아. 우리의 청년들이나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지향점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네. 그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해주시는 아, 것 같아요. 그 전형입니까? 오늘 논쟁 들어가면 저도 쉴까요? 2분만 시간 주세요. 아, 네, 2분. 네. 자, 우리나라 인공지능 네. 최고 강국으로 만들고 네. 우리나라 방산 요즘 분위기 좋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가장 크게 만들고 조선, 반도체 모든 산업 우리나라 전 세계 1등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부를 어려운 분들께 조금 주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나라 아름답게 가겠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저 신데렐라 동화에 나오는 얘기죠. 아, 유토피아. 네. 아 이거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다 하고 싶지. 원래 정치는 불가능의 예술입니다. 아하. 이걸 그렇게 간다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걸로 간다고? 항상 가능성만을 제시를 하고 효율성만을 따지면 그 사회는 기계적이거나 네.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꿈을 가져야 되고 그럼 불가능에 도전해야 됩니다. 제가 그럼 원래 이 얘기 원래 정치인 나오실 때 안 하는데 네네.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옥은 누가 만드는지 압니까? 악마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 천국을 약속하는 사람들이 지옥을 만듭니다. 아. 왜 그러냐? 네. 다 좋은 얘기, 다 네. 누구에게나 꿀 같은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의지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들어요. 결국 그러면서 그 문제들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왜냐하면 그 현실 문제를 외면하고 자꾸 좋은 얘기들만 하니까. 네. 전제가 예. 세상을 바라볼 때 네. 전망적으로 예. 긍정적 미래를 보면서 살아야지. 아, 그럼 명세적입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네, 삶살이에 맞아요. 세상이 어둡고 힘들다 고개만 아, 그 맞아요. 숙이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아 그래요? 네. 지금 어디가 지금 지옥인 줄 아세요? 어디? 동접자 떨어지는 이곳이 아, 지옥. 여기가 정신 차려야 지금 떨어지고 됩니다. 있어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네, 자, 네, 보세요, 하락장입니다. 보세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차기의 가장 강한 대권 주자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거기에 지금 올인하신 거잖아요. 예. 대권 플랜을 지금 짜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김우영 방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진짜? 네. 아, 그러니까요. 제가 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급줄 서고 그렇지 있습니다. 않고요. 예, 그렇지 않고. 예. 그러니까 정당은 네. 집권을 위한 정치 조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 일상이 사실은 선거 준비예요. 근데 그 선거 준비 이전에 지금은 이재명은 고난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고난과 재판받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수사받고 있고 네. 예?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미래예요. 아,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이 처한 상황이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평상심을 잘 유지하고 네. 네, 본인을 계속 단련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옆에서 관찰해 보건데 한 개인이 자그마한 재판 하나 받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수년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1,600만 표를 얻었던 사람에게 뭐 어제도 3년 구형 때렸잖아요. 근데 그걸 견디면서도 매번 회의를 하고 목사니즘, 에너지 고속도로, 새로운 대안 제시하고 민생회복 자금 얘기하고 뭐 그런 좀 재미는 없지만 네. 네, 그 와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게 크게 쓰일 날을 향해서 네. 하루하루를 잘 준비하고 있다. 아. 그 옆에서 이제
거두는 거죠. 서포트를 한다. 근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더민주혁신회의에 강득구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탄핵의 밤 주최를 했잖아요. 네. 요것은 저는 강득구 의원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좀 확인을 해보려고 개인 플레이입니까? 아니면 더민주혁신회의에서는 조금 그래도 이 탄핵의 밤 행사 정도는 우리가 같이 또 주최해줄 수 있는데 듣구야 네가 가라 약간 이런 분위기였나요? 더민주혁신회의에서 강득구 의원은 협력 의원이었어요. 핵심 멤버는 아니었었다. 시작할 지난번에 때. 이제 경기도당 위원장 나갔다가 네. 떨어지셨어요. 네. 그 강득구 의원은 되게 좋은 의원이지만은 네. 조자룡 같은 분이십니다. 조자룡이요. 혼자 막 하시는 살을 스타일이세요. 막 휘두르니까. 혁신회의에 의결된 상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혁신회의는 전국적으로 한 1000여 명 이상의 활동가들이 집단적인 그 공동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강득구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지금 뭐 탄핵 관련한 행동을 하는 것은 개개인 의원들의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혁신회의랑 같이 논의를 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그럼 요 사건이 난 뒤로 강득구 의원한테 얘기를 좀 하셨어요? 왜 이렇게 서둘렀어? 이렇게. 아니요, 이제 강득구 의원 같은 분은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건 또 그분의 역할이 또 그래서 그런 어제인가 엊그제 로비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냥 이제 손 잡고 형님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민주당의 의원들이 다 탄핵 대열에 바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꾸 이제 앞에서 돌파구를 만들어주고 또 기본적으로 민심이 있으면 반발짝 정도. 그 정치인은 한 반발짝 앞서 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었죠. 근데 국민들의 자주적인 공간 스스로 진출하고 국민들의 자율성의 바탕을 둔 어떤 운동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너무 앞서 나가면 그 거리의 격차 때문에 동력을 만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대권 플랜은 어쨌든 임기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자로 이재명을 민다 이런 정도의 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그 조금 임기가 단축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버티는 거. 지금은 검찰 독재, 정치적 보복, 재판, 연금, 법정 연금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잘 버티고 또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모든 대부분의 약속이 다 파기가 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을 하거나 농단을 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야당으로서 강력히 견제 비판하고 바로잡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략이지 뭐 따로 무슨 대단한 전략팀을 가동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강득구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뭐 심심해서 문학의 밤 하자는 것도 아니고 탄핵의 밤으로 우리가 대열에 앞장서 나가자는 건데 왜 이렇게 우리를 좀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지? 왜 이렇게 저 민주당에서는 좀 간을 보는 것 같지? 약간 당에서 예, 당내에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당에서 이뻐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의원님은? 근데 좀 악수만 좀 해주시고 손만 잡아주시는 느낌. 이렇게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멀리서 응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은 입법부가 갖고 있는 그 행정 권력이 권한을 남용하고 불법과 그 헌법 위반을 했을 때 강력하게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뭐 배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헌정이 중단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인 큰 이제 손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여론을 잘 모으는 것이 핵심이죠. 그리고 그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민의의 전당에서는 그 국민들의 뭐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또 상당한 국민들이 탄핵에 심정적 동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일부를 대변하는 것이 뭐 큰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는 그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탄핵받지 않을 행동을 하면 돼요. 대통령 여사에 대해서 그 법의 영역 바깥에서 초법적인 권한을 누리게 하지 말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정한 수사와 조사를 받고 또 죄를 졌으면 그 죄 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억누르고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행동파가 나서는 거죠. 이런 정도 마음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선물 갖고 오면 아유 이런 걸 왜 갖고 와? 나 자꾸 이러면 화낼 거야 진짜. 하지만 이게 화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그 강득구 의원이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국회에서까지 하는 거는 좀 아니잖아. 근데 속마음은 이렇게 뿌듯한 거지.
맞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네. 그 촛불에 나가서 네. 연설로 떴잖아요. 네. 본인이 이 역동적인 그 민심의 변화의 한 가운데 서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당내 의원들이 다양하게 자기의 어떤 주관과 판단에 의거해서 정치적 행동하는 것 자체를 얽매거나 그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만 그건 당론을 정할 때는 전체 민심, 당원들의 네. 여론, 또 전반적인 주객관적 정세 그걸 따져가면서 고도의 정치 전략적 판단은 네. 별도의 몫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3년을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잖아요. 이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중형을 구형한 것인데 이 당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걸? 요거 예상은 하셨어요? 요 정도 할 거다? 그럴 거라고 그럴 봤죠. 거라고 네. 생각하셨어요. 검찰이 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 그러니까 비이성적 충동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잡아놓고 넣을 때까지 한다. 수십 번 압수수색 수색으로 모자라서 또 자기네들 대통령과 연관된 그런 비리나 부패 또 국정농단 이런 거는 무조건 거부권으로 방어를 하고 심지어는 뭐 충암파 충암고등학교가 네. 우리 은평구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아주 그 충암고등학교 동문들하고 친하거든요. 야구 명문이죠. 네. 네. 근데 그 대통령님이나 네. 또 뭐 거기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네. 그다음에 무슨 방첩사령관이나 예. 또 이상민 또 행안부 장관이나 그런 분들이 충암고 체육대회나 행사에 온 적을 못 봤어요. 저는. 그냥 별도로 자기들만의 그 권력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충암고 체육대회도 안 오면서 그렇죠. 우리 충암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바둑하고 야구거든요. 네. 우리 은평구의 자랑스러운 명문 사학이었는데 그래요. 우리 위대한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초치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이제 군부까지 이제 하나의 비슷한 그런 걸 만들어 나가지고 야 우리 은평의 자랑스러운 충암이 이게 참 이 명예가 좀 땅에 실추되고 있구나. 하여튼 뭐 검찰이 지금 비이성적 상태라고 하시니까 네네네. 그 상황에서 앞으로의 뭐 또 구형할 게 남아 있잖아요. 선고를 이제 하겠죠. 그러니까 11월에 선고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두 건을 구형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이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물론 이제 당위로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당위로서는 당연히 이건 무죄 나와야 된다. 혹은 무죄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대비 안 하고 있다가 뭔가 일이 터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는 뭘 하고 계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고난과 더불어. 고난과 더불어를 그러니까 일상으로 이재명이라는 보나요? 사람은 기도하시는 말씀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아니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네. 불과 올 초만 해도 네. 테러로 목숨을 위협받았잖아요. 네. 또 작년에는 정치적 목숨을 위협받았어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여러 번의 이제 죽고 사는 과정을 통해서 그 현재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뭐 물론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표 자체 내가 대통령 자리에 앉겠다라는 그 의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거기에 깊이 주목하고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혹여나 유죄, 네. 뭐 선거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제2, 제3의 플랜을 뭘 할까? 네. 누구를 내세울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이재명 당은 대표 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지만 당을 하나의 당원들의 네. 그 집합체, 예. 당원들의 생각이 집중된 하나의 정치적 조직체로 본다면 네. 당원들의 절대 다수는 네. 절대로 이재명이라는 희망의 싹을 네. 저들이 사법적인 옥죄임 또 불법적인 증거 조작 그런 걸로 만들려고 하지만 못 만든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예를 들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대선 때부터 네. 또 그 대선 이전에는 경기지사 시절에 네. 또 성남시장 시절에 계속 십수년 동안 누적되어 온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떠한 사적 이익을 추구한 바가 없어요. 뭐 배임이나 네. 뭐 검찰이 많은 걸 걸고 있지만 네.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네.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수수를 해서 네. 뭐 그 대장동 같은 경우도 뭐 저수지에 몇백억을 이재명 그분 이름으로 적립을 해놨다. 그게 언론의 프레임이었고 검찰이 흘린 정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게 완전히 100% 허구와 상상에 의한 사실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기껏 이제 나온 게 공직선거법 누구를 아냐 모른다. 네. 또 옛날 10수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당시 기억을 좀 복원을 해서 있는 그대로 좀 진술해 주십시오. 이걸 위증교사로 걸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 FC, 쌍방울 이건 엄청나게 중한 범죄로 프레임을 짰죠. 그러나 그걸 실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저도 구청장을 했습니다. 예. 그 직원들하고 연수도 가고 뭐 해외에도 가요. 그럼 가면은 사진 찍죠. 예. 그 옆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물론 그 순간에는 아 저 무슨 과 무슨 팀 누구다라는 생각은 하겠지만 네. 세월이 지나고 나면 누구였더라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심지어 정치인들은요 자기 수행 비서하고도 악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나쁜 사람이네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그 얼굴도 못 알아보고 악수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이게 정치인들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고 네. 또 대인 공포증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얼굴에 이제 그 안면인식 안면인식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법정에서 네. 당연히 뭐 근데 인식과 하실 기억은 네. 처벌할 수 있는 네. 영역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무죄라고 이제 네. 확신을 하고 계시는 그렇죠. 것 네.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 또 그렇죠. 다를 수가 그래서 우리 있으니까. 그 이번에 이제 방심이 뭐 방송 뭐 JTBC도 여러 법정 제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어떤 공격하시는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네. 현 정권이 저희가 있는 겁니까? 현 정권이 네. 우리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현 정권이 뭐 검찰권, 네. 그다음에 어떤 방송 심의권 네. 등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그 입을 틀어막고 네.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려고 해도 예. 행정법원이든 대한민국의 법관의 양심이 있다. 아, 법관의 양심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믿는다. 믿지 않고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법치국가일 수 있겠습니까? 1심, 2심, 3심까지 가면 어떤 방식으로든 무죄가 나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당연히 해야 될 어떤 뭐 기대라든 나의 뭐 소원이든 나의 뭐 이 사회가 가야 될 정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나 예를 들어 북한이 쳐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는 당연하죠. 우리는 막아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안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방어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는 당연히 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완전히 배제하는 거는 매우 그러니까 그게 전략이라면 또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가능성 자체를 우리는 안 세우고 목숨 걸고 배수의 진을 친다. 이거는 뭐 전략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전략이라면 조금 위험한 것 같고 당에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이 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게 아니라면 당은 어쨌든 계속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DJ도 뭐 저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듯이 설령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수권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어떠한 전략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좀 당연해 보이는데 그것 세우지 않는 것조차가 전략이다. 그 전략을 네. 세우고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네. 이재명 리스크를 인정하는 네. 것처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게 전략이면 저는 뭐 그럴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뭐 자기 네. 예언적 실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왜 이재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께서 말이지 성대모사하는 좀 말이지 그 수사권을 가지고 네. 그 공갈하고 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네. 특검을 거부한 자가 그 자가 범인이라고. 이게 성대모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비겁한 것 같아요. 정적이 지금 국군의 날입니다. 정적이 말이지 1,600만 표를 얻은 정적이 네. 그러면 국민의 절반의 대표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비례의 원칙 예를 들면 정치적 중립을 100% 하지는 않더라도 네. 예를 들면 여당의 대통령과 그 여사와 여당과 관련된 이런저런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뭐 건드린 게 있나요? 뭐 명품백이네 뭐니 어떤 것도 그냥 다 노타치. 근데 야당과 관련된 거는 10만 원짜리 법인카드에서부터 네. 뭐 수천억의 그 배임까지 뭐 대장동에서. 네. 근데 저는 언론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제가 은평 한옥마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한옥마을을 SH공사가 분양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나중에 분양하고 땅을 산 사람들이
집을 졌어요. 네. 그리고 10수년이 흘렀습니다. 거기에서 150필지에서 초과 이익이 얼마 난지 아세요? 모릅니다. 3천억이 났어요. 아 진짜 대단하네요. 150필지에서 네. 그 몇 세대 정도 한 몇, 필지당 20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몇 가구 정도가 되죠, 그러면? 150가구. 150가구밖에 안 되는데 네. 3천억이 올랐다고요? 20억이 올랐어요. 그럼 거의 뭐 1,000만 원 주고 샀다가 그러니까 보세요. 20천만 원 된 우리 거 대한민국은 네. 자유시장 경제 국가예요. 네. 네. 시장 경제 국가에서 시장의 메커니즘은 네. 누구도 계획하거나 예측할 수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뭐 수요 공급에 따르든 뭐 심리적인 요인에 따르든 부동산이 그렇게 뛰었습니다. 네. 부동산이 폭등한 것이 누구의 정책적 의지나 의도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시장 메커니즘입니까? 이 은평구청장 한옥마을 게이트 한번 파봐야 되겠는데. 파보세요. 그러니까 뭐 광교라든가 특검으로 갑니까? 지난 20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공적으로 토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해서 네. 개발한 무슨 광교 네, 네. 지구니 네. 무슨 지구니 그 대부분의 지구에서 수조 원의 초과 이익이 났습니다. 네. 네. 그걸 대부분은 다 그 민간 자율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냥 거기에 맡겨놨어요. 음. 그 분양받고 투자한 사람들은 고스란히 거기에 이윤을 가져갔습니다. 네. 그게 대한민국 시장 경제의 메커니즘이에요. 네. 네. 그거를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현 검찰입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건 대장동, 백현동 이거 이야기를 하시는 다 거죠? 마찬가지예요. 아,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법으로 처벌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우리 건데. 대한민국은 그 시장 경제 국가고 네네. 또 시장에서의 민간 초과 이윤이 창출 가능한 국가입니다. 네. 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네네. 심지어 중국도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돈 벌면 음. 그 돈을 환수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대장동에 대한 현 검찰의 혐의는 뭐냐? 네. 왜 환수를 적게 했냐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시에다가 손해를 끼쳤다 지금 이 취지라는 그렇죠. 거죠? 네네. 만약에 대장동에서 유죄가 난다면 네.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님 네. 국가 인허가권자로서 다양한 개발 사업에 대해 인허가 하잖아요. 네. 인허가 하면 반드시 개발 이익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 개발 이익을 발생한 걸 환수하지 않았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감옥 가야 되는 겁니다. 요 주장까지는 네. 제가 이해를 하고 네. 그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요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용 박상용. 네. 청문회에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있는 핵심 증인들이 지금 다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청문회가 됐든 뭐 있을 때 계속 안 나오는 거고 핵심 증인들이 근데 이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 뭔가 좀 실효성 있는 뭐 대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계속 그냥 비슷하게 맹탕 소위 청문회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닐까. 범죄적 어떤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현장을 피하죠. 어제 청문회에 안 유임 나오는 게 네네. 어제 유림 증인도 안 나왔죠. 과방위에. 네네. 뭐 저기 검사 탄핵 그 관련자도 안 나옵니다. 지난번에 안 나왔고 네네. 안 나온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 어제 유희림 그 과방위에 증인 안 나왔지만은 네. 뭐 주변인들 또 그 소위 말해서 청부 민원 제기한 자들 네. 불러다가 계속 우리가 공격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도 등장합니다. 안 나와서 변론권을 행사 안 하면 네. 자기 변론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탄핵은 네.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수사권, 기소권 갖고 있고. 네. 그러면 과도한 권력은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입법부가 견제하라고 갖고 있는 게 네. 탄핵 권한이에요. 탄핵을 발의를 하면 법사위에 해부를 해서 그 탄핵 대상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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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조사 중에 하나가 청문이에요. 네. 조사 과정에서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해명을 하면 돼요. 네. 근데 해명을 하지 않고 변론을 포기하는 행위는 자신의 잘못을 기정사실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탕이고 안 나오면 재미없겠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자들이 구린 게 있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략은 계속해서 그럼 어쨌든 탄핵도 추진하고 과정에서 청문회를 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노출시키겠다 이런 그렇죠. 전략을 지금 갖고 있는 쌍방울 거예요. 관련 김성태 네네. 뭐 그자의 증언을 네. 조작하고 이화영 평화부지사 네.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어제 뭐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그 심각하게 그 사람에게 중대한 범죄를 또 가중시켜서 그 사람의 정치적 삶 또 미래의 인생 자체를 괴멸시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 스마트팜 대북 송금 네. 시켰다고 해라. 그렇게 증언을 조작했다라는 얘기를
이화영 씨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의 내용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법사위에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요 움직임들을 보면서 잠깐 드는 생각인데 검사들이 뭐 대부분 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수사 중에 있어서 수사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꼭 정치인 말고요. 뭐 저희나 뭐 수사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우리는 무섭잖아요. 검사가 막 되게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뭐 인권을 좀 침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뭐 언론 보도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다 묻힐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별로 조사하거나 알아볼 생각이 없고 정치권 관련된 사건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뭘 잘못하면 너네 탄핵시킨다 이런 거를 좀 보면 와 확실히 힘이 좀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좀 아쉬움은 좀 듭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네. 권한을 과잉 남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 같지만 네.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 권력이 부딪히면 네. 시끄럽고 싸우는 것 같지만 예. 이득은 누가 갖느냐? 국민이 갖습니다. 근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국민의 수사 받는 사람도 국민이기 때문에 네.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그런 거는 이런저런 그 인권 침해 사실을 증명하고 그걸 탄핵할 경우에 그런 재발 사건이 재발 방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그럼 검사를 탄핵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검사를 탄핵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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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검사 탄핵권을 발동을 해서 네. 검사의 무리한 수사, 네. 권한 남용, 증거 조작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거죠. 아.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네네. 네. 견제권이 없는 검사는 네. 극한 권한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견제권이 좋은데 네. 그 견제권이 어디에 누구에게 왜 사용되느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상대로 먼저 탄핵을 하느냐, 이제 시인하느냐 이런 예를 질문은 들어서 나올 수 있죠. 국회의원들이 검사들 조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제보 같은 거 많이 받아갖고 국민들에게 좀 험한 일 했던 국민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수사를 했던 이런 검사들을 해서 탄핵을 한다. 그러면 정말 국민들도 많이 박수 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다 아니면 뭐 민주당이 좀 불리하게 수사했던 것 같은 검사다 이런 사람들 불러다 탄핵하고 청문회하고 뭐 이렇게 되면 물론 뭐 그것도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역시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렇게 검사한테도 뭐 탄핵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상상도 못하는 일이니까 조금 한편으로 서글프다. 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요 하나만 민주당의 전략이 항상 이제 궁금한데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게 결국 대통령이 내일쯤이면 다시 제의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상대로라면.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재표결을 하는데 우리가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3번이나 그냥 결국에 폐기가 된 상황이고 지금 상태에서 다시 또 재표결을 해도 통과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국회가 한 5월 말 6월부터 되게 빠르게 출발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실 쟁점 법안들이 제대로 통과되지는 못하고 벌써 이제 10월이 되지 않았느냐.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다른 전략은 양심 보수, 보수 중에서 적응적 보수, 네. 생존 욕구가 높은 국민의힘의 의원들. 아, 뭐 특정하자면 한동훈파, 친한파, 한동훈파가 좀 왜 그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또 김건희 여사의 문자도 이렇게 씹고 그러면서 공천을 했는데 한동훈파가 많이 당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올해 보니까 있긴 있습니까? 있긴 있나 보죠. 지난번 여야 대표 회담 했지 않습니까? 그들 찾는 게 첫 번째군요. 네, 현미경으로 좀 봐야 되는군요. 한동훈 뭐 지금 또 원내대표만 불러서 또 국감 대비 뭐 한다면서요. 완전 왕따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밥을 같이 안 드시는 저는 것으로. 안타까운 게 뭐 저는 한동훈 캐릭터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 국민의힘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한 63%인가요? 지지로 당선이 됐어요. 네. 한 측면에서 보면 국민 여론의 일부가 한동훈에게 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막상 대표 체제가 들어온 다음에 모든 권한은 국회로 의석이 있는 원내대표로 그리고 한동훈은 완전 열외. 이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국회에 들어가야 그러네요. 되는 거예요. 원내가 났다. 배지가 났다. 그래서 이제 8표를 더 얻으면
그러니까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보니까 뭐 안철수 같은 분도 전에 보니까 최상병 특검 법안 할 때 네. 혼자 이렇게 투표하고는 네네. 그 저 본회의장 앞에 이제 뭐 복도가 있어요. 네. 네. 복도에서 혼자 이렇게 먼 산 보고 있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이 누구도 건들지 마요. 네. 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네. 우리 민주당의 안철수 의원을 좀 아는 좀 네. 중진급 의원이 가서 말을 걸었어요. 네. 그랬더니 안철수 의원 왈 민주당에서 제3자 특검 법안을 네. 좀 더 현실적으로 아. 냈으면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텐데 아. 라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제3자 특검 최상병 건에 대한 그런 것 또 김건희 특검. 근데 김건희 특검은 요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아. 지금 국힘 안에서도 네. 김건희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 이거 아닙니까? 네. 잘못하면 네. 겉으로는 어제도 방심위 청문할 때 국힘 뭐 간사와 의원들이 큰 소리치고 했지만 다 좌석에 앉지 않고 다 나가버렸어요. 솔직히 방어하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정치인은 네. 모든 우선순위에서 자기 정치 생명이 먼저다. 뭐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들의 정치적 생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믿습니다. 아, 그런데 흐름이 바뀌려면 좀 시간이 그럼 더 필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분들이 앞에 3번을 다 반대를 눌렀다가 갑자기 이번에 찬성을 표결을 한다? 최상병이든 뭐 김건희 특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계기가 명확하게 있지 않는 한. 그러면 이제 또 가는 다시 거죠. 또 하는 겁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럴 땐 차라리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더 되게 이제 늘려놨잖아요. 범위를 수사 범위를. 그 중에 정말 이것까지 안 받는다고 하는 거 정도 정말 차라리 범위를 졸여서 니네가 이 정도도 안 받으면 정말 쉽지 않을 텐데라는 명분을 좀 줄만한 그런 걸로 해놓고 대신 나중에 수사 들어가선 좀 늘려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도이치만 가지고 그냥 한다. 현실적으로 특검을 보면 그게 더 좀 전략적인 어떤 접근 아닐까요? 이제 거부권이 오면 네.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원안을 자체의 갖고 원안을 가지고. 가지고 뭐 표결하기 네. 때문에 네. 일단 표결하는 거는 뭐 이번 건. 몇 분이면 투자 가능한 거잖아요. 네. 해서 예를 들면 한 5석이 부족하다. 네. 그러면 그 나머지 추가 5명을 얻으려면 네.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할까 좀 대화를 해가지고 아. 야 너네들 이번에 요것만 하자. 너네도 살려면 그렇지.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사실 우리 시장 경제의 암적 요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JTBC가 특종을 했죠. 네, 계속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만 가지고도 네.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시장 경제 대한민국의 그 헌정 질서의 기본이 네, 그런데 네, 네, 이것만이라도 하자. 예. 네. 그렇게 뭐 교섭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다음 스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네, 네, 있는 네, 거죠. 네.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막상 수사 들어가서 조금 더 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 제가 그러니까, 원내 정책 전략을 짠다고 하면 그냥 의원들을 해외를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한 3명, 민주당 의원 한 3명 이런 식으로 몇 팀을 보내버려. 그래서 아예 정족수를 낮춰가지고 그냥 아이고. 해버려. 본회의를 기습으로 잡아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하려면 저는 뭐 이 정도의 뭔가 이게 꼼수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예. 진짜 통과시키려면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 예를 사람들 들어서 뭐 판단에 기댄다. 국힘 의원들이 네. 뭐 오늘 국군의 날처럼 네. 어디 가서 대통령님 가시는데 네. 집단으로 행사를 하고 있다. 네. 그때 잽싸게 열어버려? 의장이 날치기를 해가지고 이때다. 예. 아니 왜냐면 옛날에는 본회의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열어가지고 막 밖에서 문 닫고 아, 표결하고 날치기로? 아주 옛날에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 옛날에 네. 그 저기 예. 노동법 네. 날치기 뭐 이런 네. 거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뭐 그렇긴 합니다. 네. 정도로 걷겠다. 네. 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은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사법 그 리스크예요? 사법 리스크는 이제 그게- 그냥 항상 있는 변수고 예. 이재명에게서 가장 큰 변수다. 그러니까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먹사니즘, 네. 뭐 에너지 고속도로 그런 걸 내세우고 있는데 이재명에게서 가장 큰 변수는 현 정권, 현 정권이 아주 지루한 상태에서 네. 쭉 3년 가는 거 아닐까요? 역동성이 없이 그냥 정권이 그게 왜 계속 힘을 내는 걸림돌이에요? 거예요. 지금 현재 네. 거의 현 정권을 부정하는 세력이 70%, 예. 지지율도 20%대 예, 떨어져 예, 있고 예.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국민의 불만이 엄청 응축돼 있는 거잖아요. 이대로 가면 당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게 3년을 가면 예.
이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고 네. 경제적으로 골목 경제, 기업 경제 예. 붕괴되고 예. 이 상황이 쭉 가면 동반 책임론 압도적 다수 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동반 책임이 있을 몰아줬는데 수 아무것도 있습니다. 하지 않았느냐 국회가. 네. 그래서 그게 지금 국민들은 현 정권에 대한 사실상의 부정, 네. 심리적 탄핵이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있으면 이걸 뚫고 나가서 돌파를 하든지 뭐 국면 전환을 하든지 뭔가 결절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지루하게 그냥 세월만 가는 게 시간이 가장 큰 적인 것 같아요. 그래. 차라리 지금 예를 들어 대선 한다 이러면 이제 자신이 있는데 한 3년 동안 이 상황 쭉 이어지면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사실 하루하루가 힘들잖아요. 그래 이재명 대표 근데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제 요즘에? 보니까 어제는 진짜 화가 많이 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기자들을 만났을 때 네. 법정 갔을 때도 그렇고 네. 좀 그 긴 시간 동안의 결심 공판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는 재판. 생각도 조금 들고 뭐 그랬는데 네네네. 하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네. 해도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네. 금투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금투세? 네. 네. 아니 자꾸 지금 이제 먹사니즘과 아. 대동세상과 억강부약을 얘기하시니까 지금 가장 핵심이 된 이 밀생 쟁점이 돼버린 금투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우리 금융 전문가께서 아니 전문가 비슷한 사람이라면서요. 비슷한 사람. 여기는 당원도 아니니까요. 예. 네. 금투세를 예. 이제 시행하자는 쪽과 예. 뭐 유예하자는 쪽, 예, 예, 또 예. 뭐 국힘은 이제 폐지하자는 폐지하는 쪽. 쪽. 예. 근데 민주당은 디베이트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니 잘 모르던 용어들도 막 나오고 예, 예. 인버스 투자 네. 그 한 방에 그냥 블랙홀이 토론회가 아주 돼버렸습니다. 날아가 네. 버렸죠. 네. 근데 지금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엄청나게 그 디스카운트된 예. 시장에서 예. 수익률도 적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되게 이제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심적으로. 예. 반면에 이제 부동산 영역은 예. 과잉 투자돼 있고 네. 대한민국이 토건 국가처럼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돈의 순환이 음. 자본주의 경제인데 음. 이게 돈이 순환이 잘 안 되고 음. 편중돼 있다. 그런 문제의식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증시를 좀 더 끌어올리자, 네. 활성화시키자. 주식 투자해본 사람들은 그 애환을 안다. 이게 네. 이재명 대표의 현재 기본 생각. 심정이에요. 아. 근데 이제 민주당의 또 다수 의원들은 음. 그 뭐 금투세를 도입을 하면 뭐 시장도 투명화되고 또 뭐 수익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먹는 건 네네네네. 당연한 거니까 네. 이런 논리였는데 네. 그런 거는 다분히 교과서적인 네. 측면이 강하다. 예. 그래서 좀 더 우리는 현실 적응적이고 예. 또 특히나 이게 불황과 예.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이런 국면에서 결론 좀 빨리 좀 얘기해. 그러니까 아니 얘기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정답은 네.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유예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이런 건가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는 주식인이에요. 예. 투자 많이 네, 하셨죠. 근데 이제 네. 의원님 주식 하시나요? 저는 안 합니다. 그거 봐 이제 그만 듣겠습니다. 아니, 왜 질문을 한 겁니까? 네, 제가 말하는 논리는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유예를 하든 폐지를 하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지금 강하게 있는 것 같긴 근데 한데. 이제 당에서 많은 의원들은 또 반대하시고. 근데 이제 그렇군요. 네. 인버스의 그 역효과 네. 때문에 인버스 토론 됐어요. 국면이 네. 상당 부분 바뀌었다. 큰일 그래서, 나셨네 그분이. 네. 그래서 예. 원내에서 네. 뭐 의청 소집 같은 걸 통해서 네, 네. 의사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빠르게 할 네. 것이다. 네. 근데 굉장히 좀 시간은 별로 없긴 합니다. 지금 석 달 남았는 석 달도 이제 아닌데 이 석 달 남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투자를 막상 하신 분들 중 가운데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미 이거 아닌 것 같다. 불확실성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이미 막 네. 빠지시고 뺀 분들도 꽤 있고 하니까. 이 정부의 경제 운영, 네. 뭐 기업 정책, 네. 막 혁신이 안 일어나고 이런 것이 이제 시장 증시에 반영이 돼 있는데 음. 그 책임을 왜 민주당이 금투세한테 지겠습니까? 민주당이 네? 굳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네. 상대가 굳이. 있는 게임인데 그렇죠, 그렇죠. 왜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뒤집었어요? 그게 지금 이제 네. 지지자들의 이야기이기도 네. 하죠, 사실. 네. 네. 그거 우리가 안- 그런 네. 그 감각을 잃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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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네.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거를 노출시킨 거죠. 근데 아마 그건 결정이 좀 빨라져야 될 게 좀 늦어지면 그게 결국은 또 그 핑계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타이밍 놓쳤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 결정은 어떤 방향이든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은평을이시잖아요. 네네. 또 출연하셨으니까 네. 은평을 뭐 자랑이 됐든 아니면 뭐 뭐 이슈가 맛집이요. 됐든 예, 뭐 하나 맛집이 됐든 하나 말씀하시고 가시죠. 네, 그 은평 뉴타운 아까 한옥마을 네, 얘기했죠. 네. 네.
기자촌이라고 있습니다. 기자촌. 네. 기자들이 과거에 살았던 동네. 네. 거기를 이제 재개발하면서 헐어냈는데 네. 예. 거기에 조만간에 국립한국문학관이 들어옵니다. 한국문학관. 네. 뭐 윤동주, 뭐 정지용, 네. 뭐 각종 우리 근현대사의 한국인들이 그 문학적인 그 예술성 이런 것들이 총 결집될 수 있는 곳이 이제 은평의 기자촌이 될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끊어먹기를. 네. 그 기자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기자들이 살았는데 네. 옛날에 일제 시대 때 우리가 배웠던 그 무슨 이육산에 뭐 박종환에 다 그 내고장 7월은 청포도 대부분의 문인들이 기자였어요. 네. 기자 출신 문인들이 많죠. 네. 거기에 기자촌이라고 하는데 그 기자들은 글 쓰는 직업이고 또 다른 글 쓰는 영역이 시인들이고 작가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재조명되는 거고 한국이 이런 자본주의의 극치를 달리지만 K-팝, K-문화, 한국은 문화의 능력으로 사실은 그 경제를 지탱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화를 꽃피우는 은평, 역사와 문화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기자촌. 거기를 주목해 주시면 기자촌이요. 거기 이제 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셨던 사업이 모양이군요. 어떻게 아시나요? 네. 그렇지 않고 할 리가 없지. 그쪽에 한국 문학관이 생겨난다. 언제 생겨납니까? 준공 언제예요? 개관. 올해 5월에 작공했습니다. 그래 한 3년 2년 걸려 2년. 2년 이상 걸려. 멀었네요. 그 은평이 진짜 맛있는 집이 나중에 어디요? 뭔데요? 그러니까 산 뒤쪽이었는데 그냥 1인당 15,000원인데 그 쌈밥 같이 해가지고 거의 뭐 조미료 안 쓰고 두부면 나물이 그래 한번 가겠습니다. 은평은 그 일석삼조 버섯 매운탕도 맛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버섯 매운탕 좋습니다. 북한산 아래 토담집이라고 있어요. 토담집 좋습니다. 은평을 한 좀 넘어가면 그 서울흥 쪽에 또 맛집 많습니다. 서울은 은평 붙어 있는. 서울흥이 이제 주로 은평하고 경계인데 주차가 좀 원활해서 너무 좋죠. 그 은평 사람들이 서울흥으로 많이 가서 뭐 갈비도 먹고 카페도 엄청 큰 것도 많고 좋습니다. 네, 하여튼 은평 대단합니다. 제가 살았어요 역촌동에. 언제까지 살았어요? 제가요. 2016년 7년 그쯤까지 살았죠. 은평 마을 사람의 일원으로 은평 누리 축제라든가 주민 참여 예산제라든가 그런데 참석을 하셨어야 되는데 거의 너무 방송에 바쁘시다 보니까 그 천변도 이렇게 산책도 많이 하고 불광천 불광천에 그리고 저 단독주택 있었거든요. 거기도 애도 둘렀습니다. 잘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자연의 힘으로 다시 가요. 다시 오세요. 이상민 선생님은 어디 사십니까? 저요? 네. 저는 다음에 밝히겠습니다. 김포 도망갔어요. 김포로. 우리 동네로 오십시오. 은평 좋아. 은평 좋아요. 은평구가 진짜 잘합니다. 진짜 좋아. 왜냐면 아빠랑 딸 막 이런 프로그램들 해가지고 1박 2일 캠프 보내놓으면 엄마가 하루 쉬고 이런 거 많습니다. 그래요? 가족 행사 많고.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과 함께 지금 민주당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얘기도 좀 여쭤봤고요. 검찰에 관한 이야기도 좀 여쭤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혹시 뭐 불편하신 거 있으셨을까요? 증권 전문가 사자도 아니고 비슷합니다. 뭐 이제 정확한 팩트니까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윤경 기자,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이번 주 말씀드렸죠. 화요일과 목요일이 누군가는 뭐 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쉬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쁘시죠? 예, 맞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다행입니다. 네, 신납니다. 어금니 꽉 깨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기쁜 마음으로 내일 오전 11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